예, 상급반 인간학 교과 구성과 관련해서 한 30분 정도 압축된 강의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인간학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저는 위상부터 좀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인지학, 인지학. 영어로 쓰면 안스로포소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안스로 여기까지가 유적 인간이라는 뜻이고, 포스피라고 하는 것은 필라스피 하는 것처럼 지혜, 사랑 이런 뜻이죠. 그럼 인간에 대한 지혜 이겁니다. 사실은 학이 들어가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데 번역상 하나의 통용어법으로 관용어법으로 학이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냥 인간에 대한 지혜입니다. 예. 그럼 슈타이너는 왜 인간에게 집중을 했나? 왜 인간에게 집중을 했나 하면, 인간이 자연과 우주와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했던 그 어떤 힘을 우리가 만약에 신이라고 한다면 신, 령, 한 힘들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 라는 게 슈타인의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뚝뚝뚝뚝 끊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과 자연은 대립하는 걸로 이해하고, 인간과 신은 너무나 먼 걸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슈타인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관찰과 사고를 통해서 세계와 우리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느꼈던 최초의 존재 불안감, 분리감,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곧바로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 이 살아 움직이는 전체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갖 종류의 어떤 편협한 이데올로기와 감정과 어떤 생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이게 가장 큰 흐름이거든. 가장 큰 흐름인데, 여러 가지 문명의 역사, 사회적 선입관, 언어, 또 뭐 물질론적인, 유물론적인 패러다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걸 전부 끊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전부 끊어서 이해했기 때문에, 원래 슈타이너가 심취했던 학문은 신지학이었잖아요. 신지학은 테오소피라고 합니다. 테오가 신이라는 뜻이죠. 달라진 거는 테오의 자리에다가 안서르를 갖다 놓은 것 뿐이죠. 근데 슈타인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성향적으로 끊어서 이해하는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를 쓰면 쓸수록 이걸 자꾸 외부에 타자로 놓고 뭔가 또 분리된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힘으로 유물론적으로 자꾸 다루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안에서, 자기의 주변에서, 세상과의 일체감에서 찾으려고 하지를 않고,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인간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인간에 집중하면 실은 신성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길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다. 이래서 인지학이란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학이라고 얘기하나 인지학이라고 얘기하나 내용적으로 똑같은 거죠. 인간에 대한 지혜가 바로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슈타이너가 제가 이 자료에서는 슈타이너의 언급을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에 슈타이너의 보편인지학이라든가 교과과정 세미나 또 방법론적 고찰 같은 이런 교사들이 많이 보는 책에 아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러한 인간학을 항상 모든 교과의 전면에 배후에 깔고 수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전면에 배후에 깔고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면에 배후에 깔고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뭔가 했을 때, 어떤 걸 깔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했을 때, 그러면 인간학이라고 하는 교과가 따로 있는가 했을 때,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없어도 됩니다. 인간학은.
그런데 슈타이너는 인간학적인 이해를 깔고 해라. 이건 확실하게 얘기했던 거고, 인간학을 전달할 수 있는 교사와 그에 적합한 나이대 학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한테 인간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거시적인 세계관적인 관념을 논리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애라도 교사가 이러한 그 인지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되고 늘 가능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세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기본적인 인식 틀들이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들 속에는 다 있어요. 플라톤한테는 다면체론이 있었고, 그 이전에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한테는 사원소설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고대 사상가들한테는 사대설이 있었고요. 힌두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문명권에 그 문명권의 어떤 그 사상적인 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세상의 근본적인 힘들을 원형적인 힘들을 다루는 기초 개념의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초 개념의 세트는 용어는 다 다르지만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예. 용어는 다른데 의미는 똑같다. 이 기초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어떤 운동 변화의 조합들을 설명해내는 아주 기초 개념들의 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초 개념들의 세트, 인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사구성체라는 개념입니다. 사구성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 네 가지 힘의 조합으로 세상의 모든 운동 변화와 인간의 구성, 즉 인간의 감각, 인간의 의식, 무의식까지도 설명해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에 다른 자리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면 그렇다면 인간학이란 무엇이겠는가? 발도르프 교과목에서는 자, 사구성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구성체가 있습니다. 사구성체가 있을 때 이쪽이 물체입니다. 이쪽이 에테르체, 이쪽이 아스트랄체, 이쪽이 자아체입니다. 이쪽이 토성기, 이쪽이 태양기, 이쪽이 달기, 이쪽이 지국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틀인데요. 이쪽에서는 광물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쪽에서는 식물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쪽에 동물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인간은 여기서 나타나죠. 인간은 여기서 나타나죠. 그러면 슈타이너 왈,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뭔가를 가리킨다는 것은 인류가 체험해온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의식과 실천 행위들을 압축해서 재현해서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인류는 이 전체의 과정을 사실은 자기 의식 속에서는 못 겪었더라도 다 겪었어요. 지구의 발달 과정을 인류는 무의식 속에 다 담고 있다는 거야. 담고 있는데 가르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자, 학교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몸 혼령에서 몸이 7살에 일단 감각의 기초를 닦고 나면 감성화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학교 교육의 처음은 감각혼을 바탕으로 무조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각혼이라고 하는 건 기분 정서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기분 정서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정서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일종의 원근법이 작동합니다. 어떤 게 나한테 기분 정서를 자극하는가? 어떤 게 나한테 기분 정서를 자극하는가? 내가 가까운 거. 내가 가까운 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어른들도 이게 작동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한 10만 명이 죽었다고 합시다. 슬픈 일이죠. 아주 슬픈 일입니다. 이게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죄 없는 영혼들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예, 뜻없이, 의미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 어른들의 탐욕에 의해서 죽었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근데 얼마나 슬픈 감정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애가 손가락이 하나 잘렸다 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사실 그 자체는 그 일이 훨씬 더 슬픈 일일 수 있지만 나와의 관계에 가깝고 먼 거에 따라 가지고 나의 도덕 감정이 움직여 버립니다. 나의 기분 정서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릴수록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어린애는 처음에는 부모가 밀착되어 있는 부모가 세계 전부인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의 관계망에 따라 가지고 이게 조금씩 넓어지지만 여전히 어느 심리적 성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는 거의 영향을 안 받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실 이 수준에서는 우리가 보편 원리니 가치니 이런 것들은 잘 떠오르지가 않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감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요때, 요 시기에 이 기분 정서라고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교육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감성적인 교육 안에서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원근법을 존중해 주면서도 이 원근법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씨앗까지 담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 어려운 과제죠.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면 이 원칙에 따라서 예컨대 발도르프에서 이제 요쪽에서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세상의 존재자들의 대범주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사구성체니까 이것도 네 개로 잡는 거죠. 예, 각 구성체를 대표하고 있는 존재자들로 잡는데 네 개 중에서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 원론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아야죠. 근데 사실 우리 생활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거는 맨 끝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단정하고 측정하고 계량하고 온갖 것 다 하다가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눈이 바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이 바깥으로 가 있습니다. 눈이 내면으로 돌아오는 것은 성숙 과정인데 성장 과정에서는 눈이 바깥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럼 눈이 바깥으로 갔을 때 가장 이 원근법에 어울리는 대상은 셋 중에 어느 걸까? 한마디로 정서적 교류가 가장 확실하게 되는 존재가 어떤 걸까? 동물이에요. 그 다음은 식물이에요. 원근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둘러갑니다. 이렇게 둘러. 그래서 얘를 먼저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얘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얘를 가리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계의 구성을 가리킨다. 자, 이 방식 자체도 그냥 임의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일종의 감성적 루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들의 상태를 고려해서 예, 감정의 원근법을 살려서 가리키려면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최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학이란 무엇인가? 동물을 가리킬 때 동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류도 있고 조류도 있고 예, 각각류도 있고 포유류도 있고. 근데 그 동물들을 대분류를 해둘 때 걔네들도 각각 또 사고성체를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걔네들이 가지고 사고성체 상황에서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우리 인간의 한 몸에 다 종합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고성체 종합 덩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동물은 우리 인간의 주행력을 주로 전담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 어떤 동물은 우리 손에 어떤 자유로운 손의 이 몸짓을 예, 특화된 형태로 가지고 있는 동물도 있고 어떤 동물은 우리 머리가 하고 있는 일이 특화된 애들이 있고 이게 동물들은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감각의 어느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래서 발도르프에서는 예컨대 사자를 그린다. 혹은 오징어를 그린다. 혹은 생쥐를 그린다. 라고 했을 때 가리키는 방식이 각각의 동물들의 그 종류들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능력이 무엇이고 그것이 신체 기관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어떻게 종합되어 있는가를 가리킵니다. 사실은 이게 인간학입니다. 예. 그러면 식물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하는가? 식물은 다채로운 꽃의 그 색깔과 다채로운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식물도. 근데 식물의 이파리가 뾰족할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식물이 굵을 수도 있고 가늘 수도 있고 식물의 꽃이 빨주노초 파란 부 모든 색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럼 이 식물의 다채로운 형상은 슈타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지구의 감정 표현이 식물이다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식물의 상태에서 어떤 때는 웅장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아주 다채로운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다채로운 형태와 색의 어떤 전시장 이게 식물이고 식물에 접근을 할 때는 그래서 근데 식물도 크게 분류를 해보면 뭐
나무가 있고 풀 종류가 있고 풀 종류 중에서도 이끼류가 있고 뭐 엽채류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대분류가 가능하겠죠. 이 대분류가 가능한 애들은 또한 사구성체의 어느 부분들을 특화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물들이 우리 신체 기관의 기능이 바깥으로 신체 기관으로 보이듯이 특화되어 있는데 비해서 식물들은 우리 내부의 기능이, 내부의 성질이 특화되어 있는 양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근데 오장육부의 성질을 각각 어떤 유해 식물들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물을 먹어주면 어느 장부가 강화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약물학이 식물을 기초로 해가지고 발달하게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식물도 이렇게 대분리를 해서 사구성체로 설명을 하되 최종적으로는 인간에게 연결해서 설명한다. 이게 인간학입니다. 이게 인간학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학은 아이들한테, 초급의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인간학이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음악을 가리키던, 그럼 음악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건드리는 감정이 있거든요. 건드리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연결되어 있는 색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사구성체로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음이 인간에게, 어떤 특정 화음이 인간에게 들렸을 때 인간의 정서를 건드리는 특별한 어떤 그 기능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사구성체 중에 조합에서도 단순한 애들이 있고 좀 복잡한 애들이 있고 훨씬 더 복잡한 애들이 있고, 음계에서도 5도 화음이 있고, 아니 5도 음계가 있고 7도 음계가 있고 12음계가 있고, 이것들을 조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화음의 개수가 있고 감정의 상태가 있고. 예. 근데 이 화음들 중에서는 어떤 거는 우리의 에테르체를 자극하고 어떤 건 아스트랄체를 자극하고, 아주 관조적인 느낌을 유도하는 음도 있고 아주 정열적인 느낌을 유도하는 음도 있고.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정서적으로 친한 아스트랄부터 느끼고 그 다음 에테르 느끼고 그 다음에 물체를 느낄 수 있는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들을 종합한 교향악이 얼마나 웅중한 세계 그 자체 울림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것도 인간학을, 인지학을 전제로 해서 음악 교육을 하는 거죠. 자, 인지학을 전제로 해서 생물학을 하고, 인지학을 전제로 해서 지구과학을 하고, 인지학을 전제로 해서 음악을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학은 초급 아이들한테는 인간학이란 교과는 없다. 다만 교사가 인지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과목에 접근한다는 것이 인간학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상급에 들어오면 달라요. 상급에 들어오면 철학을 배웁니다. 사상을 배우고.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 청소년들의 어떤 활달한 의식 능력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조작 가능하고 입시 기능적인 대로 에너지를 몰아놨기 때문에 애들을 생각 없는 존재로 대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대사상가들이 17, 18, 19, 20살 때 역사에 남는 작품을 쓴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예. 불멸의 작품을 쓴 대사상가들이 20대 때 쓴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결코 그 사춘기 이후에 상급반 아이들이 사고하는 능력 자체가 개발되거나 훈련되기에 모자란 나이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쉽게 말해 철학과 사상과 인류의 위대한 문명의 성과들을,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리킬 수 있는 때예요. 그러면 인간학을 가리킨다는 건 뭐겠는가? 사실은 인간학을 가리킨다는 것은 세계의 유기 이론적 통일성을 가리키고 그 통일성의 주체가 인간이다를 가리키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 어떤 지역과 문명마다 세계 통일성을 가르치는 그 사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두가 사실은 인간학의 주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도르프에서는 발도르프의 가장 밀접한 어떤 그 인지학은 당연히 인지학이죠. 그냥 인지학 그 자체죠. 사구성체를 가지고 슈타이너가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놓은 세계를 유기이론적으로 보는 이 시각. 사구성체를 가지고 인간을 12감각의 주체로 설정을 하고 몸원형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는 이 인간관을 어떤 인간 이해의 바탕으로 교과로 구성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방식이 동서양의 다른 지혜 전통 속에 없는가 하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서 그 지혜 전통들을 대표적인 지혜 전통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자기 안에서 다 통합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유기론론을 가르쳤을 때 저는 그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일궈내야 될 인간학의 모범적인 상이다라고 봅니다. 강의 다 했습니다. 강의 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만 소개를 드리고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그림들은 제가 지난 21년 1년간 월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그림들을 다 약간 제목만 붙여가지고 나눠놨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 그림은요, 우주의 어떤 행성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힘의 장, 그 힘의 장에서 만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만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했을 때에는 숫자 혹은 인간의 말, 언어 혹은 우리가 감각 지각할 수 있는 대상들 이걸 다 포함해서 이게 우주의 움직임, 소용돌이 속에서 기원을 가지고 다 나온 것이다. 를 형상화해 놓은 그림이에요. 어찌 보면 이 그림이 시작이자 끝. 이 그림 한 장이 실은 인간학의 핵심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표는 사구성체가 인간의 발달에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려서 많은 강의에 사용하고 있는 기본 그림입니다. 이 표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장 용어 해설집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사구성체를 가지고 인간 발달을 설명하는, 지구 발달과 인간 발달을 같이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고요. 인지학이죠. 그 밑에는 12감각. 인지학에서는 아주 고유하게 12감각론을 쓰고 있는데 그 12감각론이 서양의 천문하고 동양의 천간지지의 지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관성 있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를 해놓고 나면 우리는 12감각을 동양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12달의 기운에 기초한 인간이 받게 되는 내 외부의 기운 이런 거를 육기라고도 하고 12경락이라고 하는 거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슈타이너가 말했던 12감각의 내용을 동양 문명권에서 얘기했던 운기론이나 경락론하고 연결시켜서 결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12감각론이. 그래서 슈타이너 여기까지는 이제 슈타이너의 작품들이죠. 슈타이너의 작업들이었고 요 뒤에 소개하고 있는 거는 동양의 대표적인 음양오행론입니다. 근데 앞에서 사구성체론을 보고 그 논리 구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라면 오행론의 흐름이 똑같다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4개고 하나는 5개인데 4개는 밖에 보이고 5개로 설정을 했을 때는 이걸 움직이는 동력원을 따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5개로 설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르지 않은 겁니다. 동양에서도 태소음양이라고 하는 사상론을 씁니다. 그 사상론은 겉보기 구조도 사구성체론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수업 때 칠판 그림으로 쓴 겁니다만 서양 천문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행성의 기운들이 인간의 장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인간의 장부와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광물이나 식물의 성질들, 특정 광물이나 식물의 성질 형성과도 행성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이건 뭐 서양 아스트랄러지 뭐 점성술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실은 천문학이죠. 고천문학, 서양 고천문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인간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간관이 당연하게도 슈타이너 인지학의 또 바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환극경세서하고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하는 두 책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 동양, 특히 우리 문명권, 동북아 문명권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왔던가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책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개념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지금 요 조건에서는 불가능한데요. 꼼꼼히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존재자들이 여기서 마치 사구성체를 가지고 모든 존재자들의 조합, 형식, 성질 다 설명하면서 그것들의 종합의 종합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방식, 그 방식이 환극경세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물론 당연히 용어가 다르죠. 개념이 다르고 내용은 똑같다. 자, 이런 것들을 표해주고 있는 이런 어떤 인류가 세계를 이해하는 원형적인 틀,
표해주고 있는 건 무수히 많다.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 요 위에 있는 게 12음계를 색깔과 연결시켜 놓은 거죠. 요거는 12음계는 평균율이라고 합니다. 이 평균율이라고 하는 거는 근대 서양음악에서는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순정률이 어떤 수정을 거치면서 나와 가지고 근대에 들어와서 쓰인 거거든요. 12음계 평균율은 근대에 들어와서 쓰였어요. 7음계 순정률까지만 계속 쓰이고 있다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게 보시면 12음계입니다. 이게 아깝게 보면 나와 있는 동양음계예요. 근데 똑같아요, 의미가 사실은. 예. 위는 원으로 표현하고 색깔을 칠해놨고 밑에는 자축인묘로 표현하고 음을 도레미파로 안 하고 우리가 모르는 뭐 황종, 대개 이런 말을 써서 그렇지 구성과 의미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보편적 세계 이해는 동상이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인도 문명이나 그리스 문명이나 동양 문명권에서 시공간의 순환 주기를 어떻게 이해했던가 하는 거를 같이 정리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약간 단위 설정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는 거는 보이지만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 원리 같은 것들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역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페이지까지도 제가 특정 기하의 도수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하는 특정 그 분기점이 되는 연도들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음악이나 색깔의 주파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요 한 장의 표에다가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결국은 세계에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상호 연결성, 그리고 그 상호 연결성의 주제자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기론적인 나와 세계의 통합적 파악, 이게 바로 인지학이고, 이게 바로 실은 그 인간에 대한 지혜, 인지학이고, 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인간학이다, 상급 인간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버전은 박규현판입니다. 29페이지 마지막에는 제가 숫자, 그 다음에 자음 모음, 그 다음에 기하, 그게 들어가 있는 의미,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개념, 뭐 여러 가지, 사원수에서는 뭐로 연결이 되고, 사고성체에서는 이런 게 뭐로 연결이 되고, 계절, 방위, 색깔 뭐 이렇게 쭉 확장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여러 기본 틀들이 어떻게 실은 일관된 상관성을 가지고 짜여져 있는가 하는 걸 한 장의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계관과 세계인식의 어떤 기초를 가리키는 것, 이게 인간학이다라고 하는 상을 교사들이 가지고 이걸 기본에 깔고 모든 초급의 교과 구성을 할 때도 활용하고 상급의 교과 구성에 들어갈 때에는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세계관을 전제로 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전제로 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 흐름을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 이것이 인간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양평에서는 그런 인간학의 하나의 어떤 상을 저희가 먼저 개척하고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강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자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